김성환의 시사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발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만 전달했을 뿐 회담을 열지 말아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미 실무협상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한반도 평화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 첩보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잠시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패스트트랙 등 최근 전국 현안에 대한 원로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요즘 북한 관련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북한 민간 상선 한 척이 오늘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서 우리군이 퇴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합참은 오늘 오전 이른 6시 40분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NLL을 넘어 남하하는 선박을 발견해 추적 감시했고요. 낮 12시 30분쯤 소총도 남방 해상에서 북한 민간 상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이 경고통신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 상선을 서해 먼바다로 퇴거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퇴거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합참은 이 북한 상선이 기상 불량과 기강 고장 때문에 NLL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했고요. 북한 상선이 우리 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고 이 북한 상선은 자력으로 서해 먼바다를 향해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우발적으로 NLL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북한의 추가적인 위협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알려진 속보인데 만약에 우발적으로 넘어온 게 아니었다면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사실은 놀라기도 했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의도적인 게 아니고 우발적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수사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은 날이었던가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타이밍상으로도 좀 공교롭다. 네. 이런 말이 그 당시 정치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8개월쯤 지나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게 됐는데 이 압수수색 과정과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실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명 수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또 민정수석으로 있었는데 네. 관련된 첩보를 행정관을 통해 경찰에게 하명을 했다. 그리고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지금 경찰이나 당시 울산지방청장이었던 황운하 총경 같은 경우는 이 첩보가 청와대로 온지도 몰랐다. 다만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첩보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수사를 한 것뿐이라면서 이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하명 수사라고 부르면은 선입견이 또 생기는 것이기도 하니까 비위 첩보를 이첩을 해준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하명 수사냐 이것이 이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는 게 고민정 대변인의 오늘 발표였습니다. 네.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뿐이라면서 네. 당연한 절차를 진행했을 뿐인데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혀서요.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나 야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어찌됐든 비위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경찰청으로 넘어갔고 울산지방경찰청까지 가서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 맞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현재까지 사실로 보이는데 네. 좀 민감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청와대에서 비위 첩보가 접수됐을 때 사실 민정수석실이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특감반의 권한 범위 밖의 일이었다.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있을 때 과연 이 첩보를 관련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서형 사이의 어떤 소통 내지는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문제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나 청와대 차원에서는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하명 수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거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황운하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였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도 했었는데 울산시장의 비리와 관련된 첩보를 경찰청 본청에서 받았다고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본청에서 어디로부터 출처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알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에 알려준 것인데 이 원래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자기가 왜 알아야 되냐. 네. 상관없다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정치적 의도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특히나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발표했었거든요. 따라서 과거의 수사가 어떤 정치적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네.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셈인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과거 국감에서 황운하 당시 청장이 네. 이 수사에 관련해서 어디로부터도 상부의 보고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경찰청 본청으로부터는 첩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당시 경찰 총수였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입장을 내놨죠. 뭐 개별 첩보를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인데요. 네.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으로 접수되는 첩보량이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경찰청장 자신이 일일이 뭐 개입을 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네. 이것 역시나 뭐 청와대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고 이 수사를 좀 빨리 하라는 그러한 뭐 하명을 받았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이 수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뭐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공천받은 다음 날 전격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총선 국면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인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도 나와야 되고 추가적인 근거도 좀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올해 초부터 얘기가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돼 있는 이제 비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이거 야당 탄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뭐 장희찬 평론가도 아시다시피 황운하 총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검찰이 좀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수사의 방향을 보게 되면 단순히 황운하 청장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출사표 던지기도 했고 뭐 그 이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수위가 센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해서 만약 결과를 내게 된다면 이거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청장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른바 뭐 친문농단 게이트라 규정하면서 네.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는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진통을 낳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검찰의 수사 칼날이 누구를 향하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최대의 관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돼 있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검찰이 지금 고소고발이 된 지 1년 8개월 만에 수사에 나선 것도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사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두 가지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어떤 혐의점들이 광범위하게 발견됐기 때문에 뭐 유재수 전 시장 것, 부시장 것도 그렇고 네. 이번에 울산 수사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의 어떤 기록들을 검찰이 이번 기회에 한 번에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만약 관련 수사를 하려면 이번 기회에 모두 다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황운하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또 대표적인 주자이고요. 그리고 그 넘어서까지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힘을 많이 쏟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결국 뭐 수사 시기나 왜 이 시기에 수사를 했냐는 것보다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도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도 참고인 자격으로는 우선 소환 조사 받게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뚜렷한 근거가 없이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면 그로 인한 비판,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수사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칼을 빼들긴 했지만 또 만만치 않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또 한 갈래가 지금 있는 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것인데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네,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이 네. 났습니다. 법조계에서 반반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래도 금품 수수 사실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물론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만 고위공직자의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법원에서 상당히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은 실형이 선고되더라고요. 집행유예도 잘 안 나오는 편이고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특감반에서 이 민정수석실 특감 발언들이 해당 부분에 대한 비위 혐의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감찰이 중지되었는가. 감찰을 일단 하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무마가 된 것 같다는 게 검찰과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개입했는가인데 우선 당시에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다 보니까 네. 1차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등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래로 나아가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과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네. 전혀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감찰을 무마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 전 부시장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금융위에서 물러났는데 그다음에 뭐 국회 전문위원도 되고 부시장까지 승승장구했잖아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인사였기 때문에 네. 이 인사에도 여권의 유력한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 여기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감찰을 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비위 혐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발언을 한 것들 봤을 때에도 이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품위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퇴직 처리한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만약에 청와대 얘기를 믿는다 치더라도 그렇죠.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아니 그렇게 비혐의로 지금 명예퇴직까지 한 사람인데 어떻게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느냐. 영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통 품위 위반으로 퇴직하게 되면 네.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1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고요. 실제로 1급 공무원들보다 한 단계 높은 차관보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문 수석위원 임명하는 데 있어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를 합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고 고위직인데 여기로 왔다가 바로 또 연고가 전혀 없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발령이 돼요.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부산의 부시장으로 임명이 됐는가? 이때부터 사실 부산시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부산에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 정권에 굉장히 힘을 좀 실을 수 있는 유력한 실세가 개입해서 이끌어준 것이다라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번에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된다면 단순히 조국 전 장관에서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누군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수사의 방향이 사실상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이 뭐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고 그때 제일 그 청와대 제일 부속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을 때였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에서도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민정비서관이 이호철 전 비서관이었고 네. 그리고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또. 그리고 지금 제일 부속실이 있을 때 그때 부속실 행정관이 김경수 경남지사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좀 펼쳐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뭐 명확하게 관계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니까요. 우리가 더 나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명쾌한 느낌은 안 든다.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계속 승진을 한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 자력으로 과연 이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 알릴레오 어제 방송된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시장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조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혐의가 2개밖에 안 되고 지금 고소영장을 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이런 수사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했어요.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말한 부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유재수 씨 일면식도 아무 관계도 없다. 네. 그리고 유재수 씨가 참여정부 때 파견 근무를 장기간 했던 것도 조국 전 수석은 몰랐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관계라고 말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사실로 보입니다. 두 사람 다 이렇게 일면식도 없다. 얼굴 본 적도 없다고 말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발언했는데 당시 감찰 과정에서 골프채 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시기 문제도 있어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전 수석 3명이 회의를 해서 비교적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합의가 돼서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밝혔다는 건데요. 네.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골프채나 항공권을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받는 게 많은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고 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대로 두 사람 사이에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게 오히려 검찰이 더 주목하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느냐를 저는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조 전 수석과 유 전 부시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이 정권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두 사람 사이에 뭐 친분 관계가 있었다면 이 수사의 끝이 조국 전 수석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정치권 뉴스 좀 살펴보죠. 그동안의 뉴스야 시간에 뭐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어요. 네,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2일 만인데요. 선거법이 부의되면서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 부의된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개,
비례대표를 75개로 조정안은 아니고요. 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준연동형제가 도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권역별 석패율제 등도 도입이 되게 되는데 지금 과연 이 원안 그대로 투표를 했을 때 가결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 원안대로는 부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일부 야당에서도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도 호남에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상정돼 이전에 아마 자유한국당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군소 야당들과의 협상도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가장 거세게 비판을 하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금수만도 못한 야만 정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격하게 반발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전면 철회가 전제되어야만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네. 선거법을 제1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합의를 하자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그 합의 테이블에 나가는 전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12월 한 달을 두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 단식하는 현장 찾아가서 네. 협상하자 말하기도 했고 필요하다면 뭐 당 대표 사이의 어떤 통큰 결단이나 양보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도 선뜻 표결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240대 60 내지는 2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비례대표 숫자는 기존 안보다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다만 준연동형이라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만큼 한국당이 동의를 해달라.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지금 75석으로 확대해 놓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줄여서 지역구 의석이 덜 줄어들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이라는 단어 자체에 지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과연 두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에는 뭐 나만 옳다라는 건 없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네.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주는데 합의하는 바람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것이다라는 당내 비판 여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입장에서는 본인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가 당내 반발을 사게 되면 원내대표 임기가 12월에 그냥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를 봤을 때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근데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여당하고 지금 야사당 지금 뭐 4+1 협의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만 합의해서 법안을 그냥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런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당들 바른미래당, 당권파나 정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합의가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미 그런 기조들이 보이는 게 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호남 의석 줄어드는 거 용납할 수 없다. 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 의석수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의석수는 절대 못 늘리겠다는 것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국민 여론의 반대가 높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합의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당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선 표결은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법안들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선거법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부결이 되게 된다면 네. 뒤에 있는 공수처는 공수처나 안 되죠. 검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군소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 버리겠죠. 네. 결국 한국당이 계속 강경 노선을 가더라도 이 내부적인 분열로 표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안이 225대 75, 그게 올라가 있는 원안입니다. 예, 네. 240대 60, 250대 50. 네. 근데 250대 50은 뭐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네, 별 차이가 없지만 이 50석을 과거에는 정당 투표수로 배분했다면 준연동형제가 도입되게 될 경우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한 정당은 이 50석에서 사실 가져갈 의석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비례 의석으로 정당 지지율을 일종의 보전을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될 그렇죠. 수 있겠군요.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지역구가 줄어드는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고 한석도 우리는 지역구 의석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곳은 차라리 의원 정수를 10% 늘리자. 네. 그러면은 지역구 안 줄이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복잡하네요, 정말.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을 갔을 때 그때 그 지금 비핵화 협상 그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만나는 것을 내년 총선 이후로 좀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의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비공개 의총 말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미국 측에 북미 정상회담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왔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비건 대북 특별대표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죠. 지금 뭐 정치적인 당리당략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전체에 평화가 걸린 문제인데 네. 이걸 미뤄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세 사람이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이때 말한 게 아니라 지난 7월에 과거에 이제 말한 것이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미뤄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자칫 선거용으로 악영향을 끼칠 경우에 대해서 이게 선거용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표명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4개월 전에 비건 대표를 만났고 이번에도 비건 대표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만났죠. 그럼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나경원 본인은 원내대표는 과거라고 4개월 하는 전에 거죠. 전이라고 네. 하죠. 그럼 4개월 전에 얘기한 걸 왜 굳이 지금 꺼냈을까요? 아무래도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12월로 끝나는 원내대표 임기를 총선까지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국민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성사가 되든 이거는 좀 정당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열렸는데 지방선거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그런 정치적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야당 원내대표로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미국 특무부 대표에게 이거를 뭐 선거 한국 총선 일정 때문에 북미 회담을 조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도 납득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총선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그리고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 연장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열망이 있는 나머지 좀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우리나라와 메콩강 유역 국가들 그러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 국가들 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한 메콩강 선언이 채택이 됐어요. 네, 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되던 한 메콩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해서 열린 그런 첫 회의였는데요. 한 메콩 선언에 따르면 7가지 우선 협력 분야를 포함해서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가지 분야가 문화관광, 인적 자원개발, 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 환경, 비전 통한, 안보 협력인데요. 지금 메콩의 주요 국가들이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국가와 또 긴밀하게 교류하는 것이 우리가 신남방 정책 또 아세안 국가와 교류하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우선 2021년을 한 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했고요. 우리 한국수자원공사 내에 한 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 등을 설치해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그런 방안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정상회의를 모두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소회를 밝혔죠. 네, 이 교량 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우리가 사실 지정학적으로 열강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네. 또 이쪽으로는 해양 세력 또 내륙으로는 대륙 세력과 붙은 네. 그런 좋은 말로 하면 지리적 요충지고 나쁜 말로 하면 열강들의 어떤 대결의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우리가 많은 중간에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사드 배치로 인한 논란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그런 교량 국가의 꿈을 가지자면서요. 신남방 정책 그리고 신북방 정책 같은 경우도 이 교량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독도 소방 구조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28일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종된 배혁 구조대원의 바지와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어요. 네, 독도 소방 구조 헬기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은요. 27일 새벽 2시 15분 추락 헬기 동체에서 남동쪽 789m 떨어진 지점에서 이 배혁 구조대원의 것으로 보이는 바지를 인양했습니다. 원격 조정 무인 잠수정이 수중 정밀 탐색 중에 발견한 것인데요. 네. 이 바지 안에는 장갑과 휴대용 랜턴, 보조 배터리,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군은 이 바지가 발견된 지역 반경 100m 구역을 집중 수색했지만 아쉽게도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네. 사망자 4명 발견한 것 이외에 김종필 조종사, 배역 구조대원, 그리고 환자 윤 씨의 보호자였던 박아무개 씨 등 3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애가 탈까 뭐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지난 주말 사이 이 실종자 가족들이 큰 결단을 내렸는데 네. 수중 수색 중심인 청해진함을 제주 차기도 대성호 수색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제주도 대성호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쪽에도 실종자가 있으니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한 셈입니다. 아쉽게도 가족들 바람과 달리 청해진함이 곧바로 제주로 가지는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북미 회담 연기 발언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4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어찌 자유한국당은 한미 관계에 애국심이 없다고 느껴지는지 대한민국 제1야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6975님. 야당 지도자로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9381님. 국민의 안위보다는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당 정치 보고 있기 힘듭니다라고 정치권 전체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보내주십시오.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정치계 원로는 현 정치권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늦은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거제 개정안이 자동 부의가 됐는데요. 네.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네.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조금 아까 여야가 입장이 다르시다고 했는데 네.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네. 야사당이죠. 네, 그렇죠. 야사당은 찬성하고 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만 그 야당으로서 유일하게 아주 그냥 맹렬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해 전에는 그 협상에 응해서 네. 그 이제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자동 상정이 됐는데 그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합의에 기초해서 여당과 야사당이 합의해서 이제 올린 것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뭐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지만 이 기한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야사당도 입장이 지금 다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조금 지나면 그렇진 않을 텐데요. 야사당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만 저렇게 유일하게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무리한 태도를 보이는 건데요. 네. 결국 이런 거는 스스로를 자꾸 자기 스스로에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어거지 그 떼보 정치라는 건데 참 보기에 딱합니다. 근데 지금 뭐 황교안 대표는 계속 단식 농성 중이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게 과연 한국 정치 구조 안에서 필요한 제도냐 이것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 지역구 당선에서 1등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국회.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51% 받은 사람하고 49% 받은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51%가 들어가면요. 네. 49% 표는 사표가 됐잖아요, 그동안. 네. 그렇잖아요? 네. 많은 지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는 없는 거나 다름없이 됐잖아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는 당선되지 못한 사람의 표까지 합산해서 비례대표로 그걸 반영시키자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이 던진 표를 국회의석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이것만큼 합리적인 제도가 없어요. 국회의원 뽑는데. 그런데 지역구도로 이렇게 똘똘 뭉친 그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함으로써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구에서 다수를 얻어가지고 국회를 독점하다시피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3당, 4당, 5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반대 쪽에 선 국민들은 자기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냉소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건 이때까지 자기들이 유지해오던 기득권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걸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 만약에 내각제 국가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당이 많아지면 그러면 여당만 유리해지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사라지는 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옛날 말로 견강부회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걸 말합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그 유럽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정당이 여러 개가 정책적으로 비슷한 데끼리 이렇게 연합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해요. 아주 국가가 위기일 때는 여야가 합쳐서 대연 정도 합니다. 내각제가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너무 유신체제나 그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그 헌법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통령에게 제왕적일 만큼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줄여서 될 수 있으면 국회 쪽으로 국민의 대표 쪽으로 더 많이 권력이 넘어가도록 하자는 그런 개헌 논의가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정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당이 이렇게 국회 안에 함께 등장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앞으로 대통령이 지나치게 전횡적인 권력을 부리는 대통령제를 줄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긴 눈으로 보면은 독일이나 북유럽, 영국 같은 내각제로 가자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는 국민들이 역적이라고 욕을 해도 국회의원을 늘려야 나라가 산다. 지금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정수 확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좀 찬성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요.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가 규모, 사회의 전문화 이런 게 계속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30년 전에 확정됐던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싸움질만 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만 하니까 지역구도 정치, 이념 대결 정치만 하니까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혐오감이 비호감이 너무 커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300명에 꽉 고정시켜 놓으니까 우린 지금 인구수로 보면 5천만이 넘었잖아요. 네. 10만 명당 한 명씩 해도 500명이에요. 평균 그 OECD 국가는 한 7만 명에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정이 뭐 이 외교 안보 통일 그다음에 뭐 교통 뭐 기후 변화 과학 기술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졌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니까 지역구에만 열중하고 이런 그 전문화되고 아주 그 폭넓어진 국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단 말이죠. 네. 오히려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 전문적인 인력들이 더 국회에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만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들을 줄이거나 이러면은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다 반대해요. 지역구 국회의원. 네네. 그러면 이게 다 폐기돼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현역 지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은 그래.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경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해라. 그 대신 전문가나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더 많이 들여오자.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10% 정도, 30명 정도는 더 늘리자. 이게 아마 국민들로부터는 욕을 먹을 거예요. 네. 역적소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리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정말 이 괴로운 심경을 가지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만약에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 뭐 지금 네.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변화와 혁신 측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필리버스터를 네.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들의 기득권 있잖아요. 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그 현재 수대로 유지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별로 반대를 안 할 거예요. 우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지역구 없어지나 뭐 농촌 지역구 없어지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를 우선 반대를 최대한 줄여주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를 국민들이 참 늘리는 거 싫어하시지만 한 30명 정도 늘려서 앞으로 이 국회 안에 합리적인 보수 정당 있잖아요. 네. 저렇게 그냥 무작정 뭐든지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과 온건한 진보 정당 이런 것이 서로 진보와 보수 진영에 각각 이렇게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어서 이 지역주의와 이 이념 대결로 자기들 기득권을 장악해가는 양대 거대 정당 사이에서 조정하고 협치를 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이번에 개혁선거법의 그 내용입니다. 이젠 국민들께서도 의원들 조금 더 느리고 특권은 줄이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네. 정치개혁 입법을 살리는 길이어서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근데 국민 여론이 워낙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기도 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까봐 네. 자기들이 의원 수 적게 받을까봐 저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지금 욕을 먹으면서라도 이런 말씀드려서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일을 여당이 해야지 국민들이 조금 싫어한다고 그거 싹 피해가고 표나 많이 얻으려고. 이거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의 큰 지정학적 병랑이 밀어닥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치른 다음에 가장 지금 심하게 밀려오고 있는 국제정세입니다. 네. 이런 거를 유연하게 대응할 정치 구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이런 정랑이 밀려오는데 영원한 지역 대결이나 하고 앉았고 좌우 이념 대립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네. 이번에 정치 개혁을 하려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국제적 격변 이런 것을 유연하게 넘길 정치 구조를 만들자 이겁니다. 네. 이번에 네. 이거 못하면요. 네. 매일 싸움만 하고 앉았으면 일본이,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우리들을 압박해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거 옳다 그러다 싸움만 하고 있을 겁니까? 네. 이번에 이 정치구도 만들지 못하면요. 정말 위기가 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치권에도 국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의 긴장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연결해 입장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숫자도 예를 들어 50이 되면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그거 세석 비례 세석 늘리려고 우리가 그 난리를 쳤느냐. 동물국회하고 1년 동안 일했느냐. 좀 허탈하지 않겠나.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유연한 게 좋긴 하겠지만요. 공조를 함께한 세력에 대해서 네. 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고 또 비난이나 비판을 주고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서로가 함께했던 공조의 정신에서 네.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언급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것은 네. 그 자체로 민의를 의석에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옳은 정신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도 있지만 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해관계를 비추어 볼 때도 네. 저희가 상당한 그 의석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네. 이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찬성한 문제인 만큼 네. 이해관계의 측면 이전에 우리가 대의적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또 이해관계를 절충할 것은 절충할 수 있는 네. 이런 여지를 만들어야지 협상은 가능하고 또 궁극적인 합의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점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잖아요. 네. 이게 협상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을 해야지 협상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저지하겠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한 상황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 단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공감하는 국민은 28% 정도 되고 네.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67%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을 황교안 대표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네. 협상할 때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전진이 아니라 다른 한 측면에서 검찰의 특권, 그다음에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 네. 이런 그 연장선에서 단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런 그 안타까운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시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부터 경직되기 시작한 자유한국당의 입장들 이런 것들에 다시 협상으로 나설 수 있는 네. 이런 여지를 만드는 일을 지금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서비스 내용 들으시면서 여당 원내대표 하기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니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야사당이 발끈합니다. 선거법부터 처리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이번에는 선거법을 처리하려고 하니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고 225대 75석인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안을 꺼내니
정의당과 대한신당 측이 절대 안 된다 손사래를 칩니다. 의원 10명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당초 합의했던 225대 75 안도 받지 못하겠다. 의석수 10% 증원을 하지 않으면 표결에 붙여도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민생법안 처리하지 않는다.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내년 예산안 심사까지 겹쳐 있는데 야당 의견은 제각각. 20대 정기국회에 허락된 기간은 보름 남짓.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그럼 지금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정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신의 손이라도 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6574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국민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인데요. 뉴스에는 매일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는 내용만 나오니 참 안타깝네요. 제발 국민들 생각했으면 합니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놔주셨습니다. 4524님. 일 잘하면 500명 아니라 1000명이라도 괜찮겠죠. OECD 비교 잘하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라고 하면 과연 할까요? 라는 의문을 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비슷하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329님. 궁금하거나 경제, 정치, 사회 이슈가 있을 때 김성환의 시사야 방문하여 궁금증 해소합니다. 청취자의 관심을 풀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09님. 김성환의 시사회를 들으면 하루가 정리되는 것 같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잘 정리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또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시거나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느낀 점, 응원과 메시지 모두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